말씀드린 루푸스 신염이 이제 사실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선망, 정신증 또는 발작 같은 증상들도 있고요. 탈모를 루푸스로 연결시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의외로 비반응성 탈모, 아예 기형 중에서도 특히 눈과 관련되거나 귀와 관련된 어떤 신생아 루푸스라 그래서 어머니가 루푸스를 앓고 있으면 신생아 초기에 루푸스 증상을 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루세끼 내가 먹는 음식들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이 면역계가 가장 많이 반응하는 대상이고, 그러니까 그 장애에 들어오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음식이죠. 일단은 루푸스란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는 게, 루푸스란 이름의 의미가 늑대라는 뜻이거든요. 루푸스가 늑대한테 물린 것 같은 자국을 특징으로 하는데, 피부에서도 나타나는 발진의 형태가 코에서 뺨으로, 그게 난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루푸스라는 이름에 맞춰서 늑대에 물린 것 같은 피부 발진을 주로 특징으로 나타내긴 하는데, 전신적인 증상이고요. 피부 증상만 가지고 루푸스를 진단하기는 어렵고, 피부 증상을 동반하는 전신적인 염증 질환들이 동반됐을 때 우리는 루푸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단 기준이 최근에 2019년 들어서 루푸스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 기준으로 새롭게 개정된 기준인데요. 미국이랑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가 이제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글의 진단 기준을 보면 루푸스의 증상들을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오른쪽 표인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먼저 전체 증상 중에는 열이 좀 있고, 그 다음에는 혈액학적으로는 백혈구 감소증, 유코페니아,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자가 면역성 용혈 증상들, 또는 의외로 신경학적 증상들이 있어요. 데릴리 밑에 선망, 정신증 또는 발작 같은 증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루푸스랑 연결하시는 게 피부 질환들, 피부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 첫 번째가 비반응성 알로페시아, 그러니까 탈모, 모라러셔, 그러니까 구강궤양, 그리고 피부에서 나타나는 이 원판형 디스코이드 루푸스, 그리고 피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나비 모양 발진, 그게 가장 점수가 여기 높게 체크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점막 증상 중에서는 플루랄,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타나는 심막의 염증, 심장 폐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관절 통증, 관절 증상들도 알려져 있고, 방금 말씀드린 루푸스 신염이 이제 사실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단백뇨가 24시간 단백뇨에서 0.5g 이상의 단백뇨가 체크된다. 그리고 이 바이옵시, 조직검사상에서 나타나는 신염의 특징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증상들이 다 루푸스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의외로 환자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만한, 루푸스라고 했을 때 정신과적인 증상들 잘 생각 안 하시고요. 특히나 피부에서도 염증만 생각하시지 탈모를 루푸스로 연결시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의외로 비반응성 탈모, 그러니까 흉터가 남지 않는 탈모가 루푸스의 중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기 진단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한데, 환자분들이 증상을 알기 시작하고 나서 보통 루푸스 진단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진단의 시점보다 병이 처음 나타난 시점이 더 중요한데, 이게 어려운 게 병이 언제 나타났다를 환자분들은 알기가 어렵죠. 나는 이때 이 증상이 루푸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건, 증상의 발현 이런 것보다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항체의 역가인데요. 내 몸에서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항체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엔트리 기준으로 되어 있던 ANA, 그러니까 항핵 항체라고 하는 내 몸의 핵을 공격하는 항체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게 높을수록 그게 다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치료 기간을 다르게 선정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일단 루푸스 원인은 다양하게 유전적인 요소들,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은 식생활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식생활이 원인이라는 것은 밝히기가 참 어려운 게, 식생활이 원인이라는 거의 핵심은 어떤 음식이 루푸스를 유발한다가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면역계가 반응하는 물질에서 음식의 차이가 루푸스를 유발한다는 거라,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는 계란 같은 물질들이 루푸스를 유발하는 물질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누군가한테는 오히려 루푸스를 완화시키는 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식생활이 작용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단 면역계가 반응하는 식생활이 이 루푸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자가면역 질환들, 그러니까 루푸스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면역 질환들의 원인을 면역계의 반응으로 볼 때, 면역계가 가장 많이 반응하는 부위가 어디냐 했을 때 사실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루세끼 내가 먹는 음식들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이 면역계가 가장 많이 반응하는 대상이고,
그러니까 그 장애에 들어오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반응이 루푸스를 만든다라고 저희는 보고 그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루푸스를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루푸스 환자분들은 일단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임신 전, 중, 후에 다 위험 요소가 좀 많아요. 일단 임신 전을 두고 보면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임신이 될 확률이 사실 훨씬 낮습니다. 일단은 아까 진단 기준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같은 경우인데, 자가 항체 중에 일부가 세포를 이루는 껍질인 인지질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유산이 나타나고요. 이거를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습관성 유산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루푸스를 알게 되는 분들도 종종 있을 만큼 반복적인 습관성 유산의 메인 원인도 자가면역 기전으로 알려져 있어서,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임신 전에도 임신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임신 중에도 어려움이 있는 건, 우리가 루푸스라고 진단받았을 때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들이 대부분 면역 억제제, 그 중에서도 골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많은데,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방식이 세포 분화를 막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면역세포들이 계속 재생되고 새롭게 활성화되는 과정에 어떤 특정 경로를 차단하는 약물들을 쓰는 건데, 면역세포를 차단하는 기능인 동시에 이게 아이라는 새로운 세포가 태아에서부터 발전해가는 과정도 차단하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루푸스 환자분들은 임신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임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서 강도가 태아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은 이 사전에 다 제외를 하고, 보통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질병 활성도를 잘 조절해서 해당 약물들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도록 보통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 쓰는 약물들 중에 가장 이제 조심하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게 MMF라고 알려진 또 면역 억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TX라고 알려진 일종의 약한 항암제인데, 이 강도가 약한 항암제의 하나다 보니까 이 항암제를 쓰게 되면, 항암제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세포 주기가 짧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재생이 빠르고 분열이 빠른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물질이 항암제인데,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세포 주기가 빠르고 재생이 빠른 것 중에 하나가 태아겠죠. 그래서 태아를 임신했을 때 아이가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MTX를 먹게 되면 실제로 기형 유발 확률이 매우 높아서, MMF라고 알려진 이 면역 억제제도 비슷한 이유에서 임신 과정에서 아이를 유산 확률도 올리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아이의 기형 중에서도 특히 눈과 관련되거나 귀와 관련된 어떤 기형적인 출산을 유발한다는 게 연구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해당 약물들 정도는 중단을 하고 임신을 준비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해당 약물들을 중단한다는 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질병이 잘 조절되면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질병이 잘 조절이 안 되면, 루푸스 증상이 조절이 잘 안 되면 그 약을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임신 후에도인데, 임신 후 합병증이 루푸스가 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 신생아 루푸스라 그래서 어머니가 루푸스를 앓고 있으면 신생아 초기에 루푸스 증상을 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아까 진단 기준에서 나왔던 여러 항체들이 혈액을 통해서 아이에게 연결이 돼서 아이가 신생아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이런 증후군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끔 이제 종종 위험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환자분들은 여러모로 임신 전, 중, 후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많죠.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루푸스가 주로 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치료한 환자분들한테는 루푸스 과정, 그러니까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기보단 최종적으로 루푸스를 완전히, 또는 저희는 완치라는 그 단계에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임신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서 어렵죠. 네. 루푸스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특히 호르몬이 많이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알려진 여성 호르몬은 면역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 딱 이렇다라고 알려졌다기보다는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가장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쌓여 있는 가설은, 여성 호르몬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 호르몬이 면역계의 정밀도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면역력이 더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임신을 위한 몸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임신이라는 과정은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장 이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 몸 안에서 완전히 별개의 물질이 들어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면역계는 아주 여러 작용을 통해서 이거에 적응을 해야 돼요. 외부 물질이 아니라 내 몸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 여러 복잡한 면역계의 적응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루푸스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요약해보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방식은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면역력이 더 좋다. 좋다는 표현이 더 정밀하고 더 세다. 뼈를 포함해서 면역계를 포함해서 뭐 비타민 D, 조절 T세포 모든 면역세포들이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좋은 경향이 있고요. 더 좋은 면역세포들이 교란이 돼서 내 몸을 때리기 시작하면 그 강도도 더 세겠죠. 그래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에서 루푸스를 포함한 모든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